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후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후성 교수의 그린공법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공법의 내용을 가급적 시각화해가지고 하나의 자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원래 본 교재가 있죠? 거기는 이런 그림으로 나온 건 아니고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그 활자되어 있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이고 그 기본서와 여기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밑줄 칠 거 밑줄 치고 표시할 거 표시하면서 이거랑 같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럼 첫 번째로서는 부동산 공법 기초 이론이라는 걸 살펴봅니다.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들, 그게 부동산 공법의 기초리라고 크게 본다면 여기서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 그거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법을 공부하거든요. 그럼 법은 어떤 체계를 갖는지 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 법에 대한 나중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공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있죠? 그걸 여러분 거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한다? 규제하는 내용들. 이 토지에다가 건축물 짓는 거 함부로 짓지 마. 여기다 이런 걸 해.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규제를 하지? 행정청 중에서 그 규제하는 자가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는 건지 헷갈려버리면 나중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이런 공부의 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규제하는 행정청에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행정조직의 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마디 볼까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드셨다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잊어버리는 것도 뭐 듣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어. 다 잊어버릴까? 아닙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그게 자리를 잡고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 잊어버린다고 해서 자꾸 망각이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넣다 보면 자꾸 물 주다 보면 그 물이 무럭무럭 콩나물을 키우는 재료가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보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뭐한다? 규제하는 법, 그 규제법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 건축하지 마. 위반하면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는 요 처벌 규정까지 둘 때 그게 공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지 마라고 해놓고 위반하면 어떤데요? 괜찮아. 그럼 그게 무슨 놈은 그게 규제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위반한 데서는 뭘 둔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어떻게 처벌하죠? 징역형, 벌금형 또는 과태료 등등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가 존재할까? 약 부동산 공법은 약 150개 정도 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률은 약 1,500개가 약간 넘어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거 있고 폐지되는 것도 그러지만 폐지보다는 새로 제정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1,500개가 약간 넘는데 그중에 10%인 150개 정도는 법률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럼 150개 되는 부동산 공법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 본다고 가정해보죠. 감당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150개 되는 법률을 다 공부합니까? 그건 판검사, 변호사도 그거 다 못 외웁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어떡하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중에 가장 공인중개사 알아야 될 것들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 법률만 몇 개를 뽑았다? 6개를 뽑아놓고 그것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시험 범위라고 한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6개 법률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가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법률 제목이 좀 길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자, 우리나라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먼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먼저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이용, 개발, 포전 다 들어가는데 그걸 이용, 개발, 포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중에 개발과 포전은 빼고 이용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서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부동산권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 12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럼 여러분들 목표는 통상 12문제 중에 9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권법에서는 9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 줄여서 어떻게 말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약자로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약자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인 게 국토계획법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정식 약자죠.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막 바꿔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가장 많은 게 국계법, 국입법, 국계법, 국입법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건 강의하는 사람들이 쉽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용어지 실질적 약자는 국토계획법이라는 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 그냥 앞에 있는 국토자만 씁니다. 국토법. 어차피 국토와 관련된 법, 국토법. 저는 이렇게 약자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죠. 그럼 도시개발법은 뭐죠?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자.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것. 요거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 그와 관련된 법. 도시를 만드는 절차와 관련된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표현하고 시험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죠? 노후불량화됩니다. 아무래도 낡아 빠진 건물들이 밀집된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죠. 그럼 그런 지역을 뭐하자? 새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다음 건물을 새로 짓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법도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간 세 번째 법률이 되겠습니다. 무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거 그대로 말뜨면 자, 무슨 뜻이죠? 도시 환경과 그리고 주거 환경에 도시 및 주거 환경이라는 건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 세월이 흘러서 노후불량화 돼서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 뭐하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새로 짓자. 그래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걸 무슨 사업이란다?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란 이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낡아 빠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게 정비예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 이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도 6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개발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죠. 어떤 대지에다가 어떤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 그럼 건축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건축 믿음없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법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법? 바로 건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 이게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그 건축물, 건축 중에서 특히 무슨 건축물? 바로 주택.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바로 주택. 건축물 중에서 그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고 주택을 좀 많이 지려고 한다. 여기다 주택을 많이 지려고 한다. 그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는 게 아니라 뭘 받더란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고 지어야 됩니다. 그때 주택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즉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지을 때 그 주택 건설에 관련된 법이 바로 주택법이 있고 그럼 건설에 관련된 것만 있을까? 아닙니다. 주택법은 건설에 관련된 것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거 주택이 어떤 주거 기능으로서의 효용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재산 증식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주거 기능이 중요한데 주거 기능은 중요하지 않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사면 돈 될까라는 일종의 투자 기능. 더 심해지면 투기 기능까지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이
투기화되지 않고 제대로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한데 그 주택의 공급에 관련된 규제를 어디서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그 주택 공급 제대로 하게 한 내용들이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또 이런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게 세월이 흘러버리면 아까 노후분양가 된다 그랬죠. 그중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뭐라 그랬죠? 재건축이라고 하고 그 재건축에 관한 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전부입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분양가 됐는데 아직은 때려 부시고 새로 질 만큼 재건축할 만큼은 아니야. 그냥 고쳐질 정도만 해도 되겠어. 그걸 뭐라 한다?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에 관한 건 어디서 다루겠다? 바로 주택법에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본론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첫째, 주택을 건설할 때 조금 건설한 게 많이 건설할 때 그 많이 건설한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먼저 나올 것이고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여기 공급이란 용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첫째, 돈 받고 판다. 뭐라 하죠? 분양. 돈 받고 빌려준다. 뭐라 하죠? 임대. 그래서 주택을 분양하거나 저런 LH 같은 데서 주택을 임대하는 거. 그걸 합쳐서 공급이라고 하고 그런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거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주택이 투기화되는 걸 방지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게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공동주택이 노후분양가 됐을 때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고쳐 짓는 정도로 가자.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들이 주택법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험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무슨 법? 농지법. 자, 농지는 아무나 수여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까뭉개고 개발하죠? 주로 농지예요. 그죠? 개발하면 산을 먼저 까뭉개고 바다를 먼저 매립합니까? 아니야. 평탄화되어 있는 농경지를 먼저 까뭉개서 거기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투자하면 되죠?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들 그거 사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도시가 팽창화되면서 자꾸 주변에 개발되거든. 그럼 땅값 오를 거 아니야. 돈 있으면 전부 다 농지 사놓고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것?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농사 지려가는 자들만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걸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소유와 관련된 제한, 또 농지 함부로 남한테 빌려주는 거 함부로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농지를 제대로 보존할 것이냐. 농지 보존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농지법인데 시험 문제는 현재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순서가 나누냐면 40문제 중에서 국토의 개미 유형하는 법률에서 12문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 그 다음 출제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전부에서 6문제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 순서가 주택법이 먼저 7문제가 나고 그 다음 건축법이 7문제가 난 후에 마지막으로 농지법 2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1번부터 40번까지 시험 문제가 들어있고 부동산공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그렇게 해서 요 1번부터 80번까지 2개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데 바로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시험 문제 40문제 들어있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가 들어서 80문제를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같이 본다는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나고 건축법이 나중에 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먼저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다음에 공부하는 이 순서를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이 주택법과 건축법 순서를 바꿔서 시험과 관계없이 순서를 바꿔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주택법 먼저 건축법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는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서 정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걸 뭐라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뭘 볼까요?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라고 했죠? 법 과목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무엇이 되냐? 법의 체계에 관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라는 거 한마디로 법하면 뭐죠? 법자라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산수변에 갈 것자입니다. 물수자, 이게 삼수변에 게 물수자죠. 물수자 플러스 뭐라고 돼 있다? 갈 것자. 이거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이 흘러간다. 이게 법이에요.
물이 흘러간다.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순리대로만 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정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분쟁을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발생이 막힌 것을 뚫고 나가도록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리대로 일정한 모든 분쟁이 발생한 걸 순리대로 풀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 법은 크게 보면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성문법이라는 건 이룰성자거든요. 그래서 이룰성자, 그럴문자, 법법자. 자,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성문법. 그 문장화되어 있는 법을 말한다. 불문법, 아닐부자야. 아니랍니다. 뭐가 아니래?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닌 법. 그걸 불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관수법이라든지 또는 조리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불문법은 부동산 공법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같은 거 공부하면 뭐 관수법상 분묘기지권 그래서 관수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뭐만 이해하자? 성문법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문법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딱 4개의 체계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4가지 체계는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한다? 자, 문서화되는 법은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이때 위계질서라는 건 상위법과 하위법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때 최상위법이 뭐다? 바로 헌법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을 말한다? 헌법. 헌법보다 높은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바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뭐가 있다? 조례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순서 헌법, 법률, 명령, 초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법률이죠. 여러분들 법률. 뭐가 법률이죠? 법률이라는 게 뭐죠? 바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원칙적으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버렸어. 그걸 대통령한테 넘겼어. 대통령이 공포했어. 그게 법률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법률 내용을 보면 자, 아까 우리 6가지 시험범위에 들어간 법률 있죠? 그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썼죠? 이거 법 조문이 몇 가지로 됐더냐? 144개 조문으로 됐습니다. 조문이라는 뜻은 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조자를 쓰거든요. 그걸 법조문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그 뜻이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1조, 2조, 3조, 4조 쭉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속에 들어가다 보면 국토의계 및 유견의 법률 내용에 보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것들이 법률 속에 그런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 법률 속에다가 모든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 거기다 서술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자주 개정할 내용들 이걸 법률에다가 명시했다가는 나중에 국회의원들끼리 지들끼리 여야 싸우다 보면 국회에서 그 법률을 빨리 개정해서 통과시켜서 새로 써야 되는데 개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법이라는 게 큰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개정할 것 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굳이 법률에다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만들어라? 그 법률을 집행할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네가 집행하라 라고 대통령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에 읽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됐으면 대통령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자기가 법을 만들어야 될 거냐.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 찾아보면 있을까? 해당하는 그 법률, 지금 어떤 법률 있잖아.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거기에 그 밑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시행령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데 가보면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그래서 국토위계 및 융합 법률은 134개 조문으로 시행령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뭐라 되어 있다? 법률 몇 조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기다가 그 다음과 같다 해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거기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거기 세부적인 게 거기 들어있다. 자, 그런데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령 찾아보다 보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더냐.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로 정한대. 그럼 무슨 말일까? 그거는 누가 만든대?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국토와 관련된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네 책임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으라고 그 장관한테 위임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부령이라 부르고 국무총리한테 위임하는 것인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총리한테 위임하는 총리령은 하나도 없고 그건 몰라도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이 만드는 법 뭐라 부른다? 부령이라고 하고 그 부령이란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어디서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 밑에 시행령 밑에 있어요.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라 해서 다시 제1조, 2조, 3조, 4조에서 국토위계 및 융합 법률은 37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 사항이 고스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부르고 명령이 뭐지? 그러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시험 범위일까?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하는 국토위계 및 융합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까지도 다 시험 범위야. 따라서 명령까지도 우리 시험 범위고 그때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토위계 및 융합하는 법률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안 내고 법령상 이렇게 내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는 법률에서만 시험 문제 내지 않고 대통령이나 부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시험 문제 낼 테니까 그중에 옳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그렇게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자하고 명자하고 합친 거야. 법령이라고 부른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으로 조례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되는 게 원래 법률하고 대통령령인 그러나 또는 부령 같은 건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려고 자기 지역에서만 만드는 법들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한다? 그걸 조례라고 한다. 조례라고 하죠. 조례. 그래서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건 시도조례, 시군구에서 만드는 건 시군구 조례라고 부르죠. 또 이 조례도 명칭에 따라서 그 일종의 제목이죠. 도시군 계획조례 또는 건축조례 또는 환경조례 무슨 조례 조례 명칭들이 쭉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시군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고 그 조례는 어디서만 적용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하죠.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적용하지 않죠. 또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는 강서구에서만 적용됩니다. 그 옆에 있는 영동포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적용되지 강원도나 충청도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런 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법의 체계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떤 게 가장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법이라는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법. 그 밑에가 뭐죠? 법령입니다. 법률과 명령을 합친 법령. 이게 두 번째로 넓은 개념이고 세 번째가 뭐다?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률하고 법하고는 달라요. 법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법률이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 부르고 우리 시험범위는 법령이 우리 시험범위고 조례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조례는 실무할 때는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조례 속에 들어있다는 것. 따라서 나중에 법률하고 시행령만 공부하고선 실무에 적용하러 갔다니 큰일 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조례를 찾아보시고 조례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지 그걸 모르고 왔다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 시간 이런 기초 이론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엔 이제 뭐 볼까요? 요거 넘어가고 다음 시간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